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NS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자, 법사위가 지금 나경원 의원의 그 간사 문제로 좀 시끄럽습니다. 난장판이었더라고요, 네. 진짜. 아, 화면을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네. 깜짝 놀랐을 텐데. 아. 자, 먼저 그 곽규택 의원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에게 사모님 뭐 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선을 넘었어요, 완전히. 그렇죠. 네. 설마 알고는 하진 않았겠죠? 알면 못하죠. 예. 사모님이 계신다고 살아 계신다고 생각했으니까 당신의 부인은 그럼 지금 뭐 하냐? 정치에 이해관계는 없냐? 이런 질문으로 사실은 공격하고 싶었겠죠. 예. 사실 그 배경에는 법사위가 지금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해야 되는데 사실은 안건으로 올라오긴 했어요, 이번에는. 예. 근데 추미애 위원장이 표결에 붙여버렸죠. 그랬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우세한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국민의힘이 또 난리뽀다리가 나면서 또 이제 박차고 다 나가는 사태가 됐고 그 배경에는 지금 패스트트랙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나경원 의원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어요. 1심에서. 아직은 구형입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은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의원직 상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되돌아가면 2019년에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해서 실제로 그때 공수처 그리고 검찰 개혁하려고 했던 법안들 다 막아 세우면서 그 당시에 뭐 팩스를 뭐 집어 던지고 문을 막 뭐 빠루를 들고 하면서 진짜 그 상임위 법안 접수 안 되도록 하도록 얼마나 국민의힘이 온몸으로 저항을 했습니까? 마치 그때가 정말 제대로 된 동물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담했던 많은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 그리고 일부의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이 아직도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서야 6년 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1심에서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서로 공방을 하다가 박지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경원 의원은 간사하지 마세요. 예. 안 하는 게 나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당신 남편 법원장인데 지금 부인이 또 법사위 간사한다고 또 말도 많고 안 하는 게 나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발끈했던 그 옆에 있었던 나경원 의원 옆에 초선 의원 곽규택 의원이 그럼 박지원 의원님은 부인 지금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것은 정말 큰 실수였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상임위에서 의원들끼리 공방을 한다 그래도 개인적인 그런 뭔가 신분 아니면은 그런 상황을 가지고선 공격하면 안 되거든요. 공격을 하려면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명분 있게 하거나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나경원 의원의 남편은 공직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해관계의 상충이 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소지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박지원 의원의 조언이었지만 실제로 박지원 의원의 사모님은 이미 사별하셨어요. 예, 사별하신 지 오래되셨는 거죠. 7년쯤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아픈 그런 과거의 가족사를 다시 곽규택 의원이 소환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사과를 해야 마땅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곽규택 의원이 정회되기 전에 박지원 의원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손을 건네더라고요. 화면에서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악수를 건네고 박지원 의원도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사실상 뭐 사과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개인사를 가지고서 공격을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정말 그 사람의 아픈 과거였더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나 곽규택 의원 초선이잖아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 정치 9단이라고 하는 6선인가요? 8선인가요? 아니요. 5선 아닌가요? 제 느낌에는 9선인데. 정치 9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박지원 의원한테 그렇게 뭔가 개인 가족에 대한 것들을 공격을 하는 건 아주 도발적으로 그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난 건데 완전히 스스로의 정치에서의 자승자박의 그런 결과가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곽규택 의원은 나경원 의원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렇지. 나경원이 그랬잖아요.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초선은 가만히 있어 하는데 지금 오선에 나경원이 옆에 있는 곽규택 하나 컨트롤 못하면서 마주보고 있는 박은정 의원 초선한테 막 소리 지르니까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도 참 딱하다. 지금으로서는 참 내부에서 뭔가 정말 오선이든 초선이든 아무튼 난장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의원은 5선입니다. 예, 확인해 보니까 5선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은 이게 3선까지는 기억을 해요. 예. 근데 4선 이상 되면 4선인지 5선인지 이게 다 헷갈려가지고 중진 의원들은 이게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다선 의원이라고 다들 그냥 퉁치고 가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 곽규택 의원에게 윤리위 제속감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옆에 있던 그 박균택 의원이 혹시 보셨어요?
고함을 지르면서 네. 인간이 되라, 사람이 되라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나무랑 나무를 파랑 마늘이랑 쑥이랑 좀 더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이 될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아직은 곰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먹어야 된다는 건데, 실제로 법사위에서 이 나경원 의원의 그 간사 안건 선임이 당분간은 이렇게 막 계속 이슈가 되는 건데, 이번엔 안건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패스트 트랙에서의 2년형을 받은 것,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거는 윤석열 내란 재판에 있어서 여전히 그 윤석열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그때 뭐 구속영장 청구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그 국민의힘이 방패막이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과연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로서의 그런 역할에 부합하느냐 했을 때는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의 법사위에서 이렇게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들은 국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릴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럼 왜 나경원이 간사가 될 수 없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지금의 내란에 책임이 있는 당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나경원이 과연 간사가 적합해? 정말 윤 어게인을 옹호하는 나경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근데 박지원 의원이 오늘 좀 뼈 때리는 말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나경원 의원한테 조언을 하면서, 아니 당신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말 그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뭐냐, 원내대표밖에 못했고 사실은. 그러면서도 진짜 당대표 하려고 했더니 초선들이 연팡짱 돌려, 그리고 뭐 서울시장 나가려고 그랬더니 오세훈한테 명태균 때문에 당해, 네. 이래가지고 정말 나경원 너 그렇게 춘서했지만 결국엔 이렇지 않냐, 그러니까 무리해서 간사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 정치적인 무리수다, 이런 것들을 정치 구단께서 조언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나경원 의원한테는 상당히 뼈 때리는 말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도 2년 구형을 받으면서 사실은 이게 정말 뭐 항소심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끌 일이었나, 그리고 재판이 너무 지연되면서 침대 재판 한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는 거고, 실제로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 후보로 나왔을 때 한동훈 공방하면서 그 공소 취소해달라고 법무부 장관 때 본인이 그랬죠. 그런 제안했다라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이러면서, 이게 재판으로 가서 기소가 되고 재판으로 가면은 유죄가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 당연히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이 모를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구형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생각해갖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그리고 공소 취소까지도 법무부 장관의 무리수를 두면서 친하지도 않은 한동훈한테 부탁했던 거 아닌가라는 것들에 대한 스토리가 지금 쫙쫙쫙 맞춰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재판이 진작에 조금 빠르게 끝났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21대 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동물국회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22대 총선 그리고 지선 때 많은 국민의힘에 그때 가담했던 사람들이 지금 막 배치를 달거나 아니면 지자체장으로서 활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너무 지연되면서 지금 그때 구형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이런 의원들도 다들 뭐 징역형이나 그 벌금형을 받았고요. 이장우, 김태흠 이런 분들은 지금 지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날의 2019년의 사건이 아주 큰 여전히 여진을 남기고 지금의 정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그 나경원 의원은 그 간사 선임 표결에 전례가 없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그 투표 전에 퇴장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주도로 나경원 의원의 간사를 놓고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10표 중에 10표로 부결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김영민 의원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그 일사부재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했기 때문에 정기 국회 내내 이제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영민 의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차피 표결로 가면 국민의힘이 진다. 그렇게 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정기 국회 내내 간사 없이 할 텐데 과연 할래?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집을 피웠다가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강행을 하니까 결국 나경원 의원이 이제 10표로 부결로 이제 사실상 간사를 못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전략도 없고 대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박차고만 나가는 걸로 한 거에 표시를 했었던 건데, 이번에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부결이 될 거라 뻔하게 예상이 됐다고 하면은 다른 대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이런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올바른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간사로 내세웠으면 사실 민주당이 방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반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반대했을 때 그 역풍은 당연히 민주당
민주당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또 나경원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추나 대전하면서 이렇게 막 법사위를 결국에는 뭐 언론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검찰개혁 이런 것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경원을 세우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치적 역량이 많이 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국민의힘에 그래도 여전히 107명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정말 인물 없냐. 정말 나경원밖에 없냐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랑 이거 공직선거법 이걸로는 지금으로선 시간이 지나면은 차차 결국에는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국회 선진화법 회의 방해하면요 징역 5년, 재물손괴나 서류 손상은 징역 7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매우 중요한 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은 이런 사태까지 가져온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히려 국민에게 중진 의원으로서 내가 패스트트랙에서 원내대표로서 그런 상황들을 지휘했던 것들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고 법사위도 원활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순항을 위해서 내가 간사직에 있어서는 뭔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양보하겠다. 이런 모습들을 한다면 오히려 좀 나경원 의원이 아유 중진인데 이제 좀 그래도 정신 차렸네 라는 얘기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온 뒤로 그 법사위 시청 그 조회수가 훨씬 높아졌어요 유튜브.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정치의 딜레마입니다. 싸우고 갈등이 있고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조회수나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받더라고요. 이슈도 많이 되고 기사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럼 법사위에서 제대로 안건들이나 아니면은 이 뭐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느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긴 하거든요. 그래도 얼마 전에 본회의 있을 때 그래도 전날에 법사위가 쭉쭉쭉 다 통과시켜가지고 또 통과되고 하곤 있으니까 법안 소위나 아니면 법사위에서의 전체 회의가 할 거는 하고 싸울 때는 싸우고 해야 되긴 할 텐데 지금의 국민의힘 전략은 너무 푸어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하여튼간에 뭐 일사 부재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의 전략 가지고서는 나경원 간사는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경원 그 의원의 정치에서의 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그대로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이따가 뭐 또 얘기하겠지만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하나 없이 탄핵 얘기하니까 이게 공감대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왜 이래? 정말 야당 실력 없네? 이래가지고 뭐 정말 국민의힘이 지지율 오르겠어? 이런 부정적인 시간만 더 양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건설적으로 내부에서의 그런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공천이 되고 사람을 키우고 그리고 역량을 발휘해야 좋은 사람들이 나도 이 당에서 정치하겠소 하고 몰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힘을 모습 보면은 윤 어게인하고 부정선거 옹호하고 전환길, 뭐 소년보 여러 가지 뭐 통일교, 뭐 그 정교 분리의 원칙도 다 위반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뭐 뇌물수수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스포일되고 있는 건데 그것들이 옹호되고 오히려 탄압이란 이유로 포장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전혀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갔다가 도망가는 게 지금의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그러면 남은 고인물이 계속해서 당을 썩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는 이들의 대정부 질의, 상임위 질의의 수준을 한번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고 그런 정치하려면 배지 떼라라고 선거 때 냉혹하게 혼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지난주에 저희가 그 김관영 전북 특별자치도 지사하고 이제 대담을 했는데 그때 김 지사가 그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그 6시간 동안 감금됐던 최이배 의원이 같은 7시간 아니었어요? 네, 뭐 갇혀있던 최이배 의원이 김관영 지사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실은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최이배 의원에게 와가지고 나경원 사건을 좀 잘 봐달라고 일종의 그 선처를 호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최이배 의원하고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유튜브도 한번 출연하시라고 이렇게 제안도 드렸는데 그 문제로 유튜브 출연은 좀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어떻게 국회의원을 이렇게 감금할 수 있느냐. 이건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래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명확하게. 최이배 의원이 좀 원칙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수에서도 당시에 합리적인 사람들이 좀 바른미래랑 넘어갔다가 또 이렇게 정치적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번에도 그 국회 선진화법 166조의 위반이어서 회의장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출입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금을 했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최이배 의원이 그 사법개혁 특위 간사로 선임이 돼가지고 사실은
두드려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금을 또 당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옛날 그 2019년으로 돌아가서 막 기사 검색해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그 최이배 의원 그 창문으로 이렇게 얼굴 쭉 내밀고서는 언론 인터뷰했던 사진들이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최이배 의원이 오랜만에 조명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 7년 지금 2019년이면은 벌써 6년 전이네요. 예, 6년 전. 6년 전에 국민의힘에 그 사실 문 막고 소파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갖고 막 이렇게 여유 부리고 있었던 의원들의 모습들이 6년 전에는 참 젊었더라고요. 6년 동안 많이 이렇게 주름살도 생기고 굴곡도 있고 정치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고 착한 마음보다는 선한 마음보다는 조금 사악한 마음 하고 그러면 얼굴들이 정치인들 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왜 다들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빨리 노화가 가속이 됐냐 했을 때는 우리 정치가 그만큼 허박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예. 참고로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그러다가 또 새누리당 됐다가 또 뭐 미래 통합당인가 됐다가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이니까 얼마나 변신을 많이 해요. 옷을 정말 많이 벗어요. 근데 그 나물의 그 밥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번에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또는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고 지금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출발은 그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특별부를 따로 둬야 된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는 그 사법 독립 침해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서 역시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정청래 당대표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러면서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란범 윤석열과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폭거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거든요.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합법적인 틀에서 내란 재판부를 신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전에 처음에 들고 나왔을 때 내란 특별 재판부니까 뭔가 새롭게 법관을 뭔가 선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니 기존의 법 체계에서와 다른 거 아니냐라는 비난이 있어갖고 워딩을 다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고 사실은 형사 재판 여러 그 재판부 산하에 하나를 그냥 추가로 두는 건데 사실은 법관이 지금 워낙에 그 직위원 판사 이런 분들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판결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국민들께서도 여전히 사법부의 신뢰 훼손은 스스로가 자행한 일이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 전국 대법원이 소집하고 그래서 뭐 입장 내고 법원 행정처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재판부의 독립과 신뢰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멈춰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상황을 초래한 거는 사법부가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라는 것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나죠. 첫 번째 주기현, 두 번째 조희대. 그렇죠. 주기현 판사가 아직까지도 그 지금 여러 가지 룸사롱 접대 의혹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5월 이후에 지금 윤리감사관실에서 아무런 조치나 업데이트가 없어요. 조사만 하고 있다라는 것 이외에는 결국에는 징계나 문제 제기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뭐 룸사롱에서 사진도 나왔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드러났는데 그럼 주기현 판사가 정말 적합하게 정치적 중립에 없이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법부 내에서 대법원 내에서 스스로 자정작용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부분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보면은 윤석열 구속 취소할 때 보면은 정말 일이 아닌 시간으로 특이하게 윤석열을 위한 재판의 판단을 하고 구속 취소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 1심에 정말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느리죠. 침대 재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뭐 12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 말 믿을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기현 판사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새롭게 판사를 선임하는 거. 하지만 그
법원의 시스템을 그대로 준용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특히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전히 보통은 법관의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네. 아직 멀었어요. 지금 정년 70세까지이기 때문에 2027년 6월까지 27년까지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계속해서 아직 3년 6개월 정도 더 해야 되는 그 임기가 3년 6개월 동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서는 사실은 파기환송하면서 예. 아니 그 대선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본인들이 사법부에서 쥐락펴락하는 거 아니야? 정치 개입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도 못했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나 이런 탄핵까지 오면서 사법부가 어떠한 입장 표명을 제대로 한 적이 있나요? 아무런 그런 표명도 안 했는데 그렇다면 직위원 조의대로 불거진 사법부의 신뢰 저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 대법관 회의에서 뭔가 반성하는, 선찰하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잘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 전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런 전담 재판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임기에 대한 그런 챌린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뭐 이렇게 대법원을 흔드냐, 사법부를 흔든다, 막 민주당을 비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전에 기억나시나요? 김명수 대법원장일 때 21년에도 보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내려오라고 엄청나게 하기 시위했어요. 그래서 1인 시위하고요. 출근할 때 온몸으로 저지하고요. 엄청나게 그렇게 뭐 탄핵해야 된다라고 그랬던 게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또한 대법원장한테 그렇게 임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챌린지를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민주당이 한다고 했을 때 막 사법부의 신뢰 막 이렇게 비판할 자격이 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위원 부장판사가 빠르면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에 뭐 1심을 내린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측에서 지금 그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시간이 지연되면 내년 초에 1심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자. 그런데 지금 사법권 침해를 자꾸 운운하니까 그 민주당 한정의 정책위원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란 특별재판부를 별도 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전담부로 놓자.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 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전담부처럼 그 했던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사법부는 그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2014년에 세월호 터졌을 때도 그때도 맞아 그랬죠. 예, 법원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고려를 했었어요. 예. 그게 만약에 위헌 위법이라면 고려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재판부도 아니고 그러면은 전담 재판부다. 기존의 체계에서 이것만 전용하는 재판부를 하는 거여서 속도 있게 하는 거고 실제로는 필요하면은 뭐 입법을 할 수도 있다 국회에서라고 얘기했으니까 물론 그 판사를 누가 어떻게 추천해서 선임하느냐 그런 과정에서의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이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결국에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끌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본인이 따박따박 재판에 임해서 그렇게 사형 선고 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전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이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 그리고 그날 비상계엄 날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군인들이 이제는 사실대로 얘기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의 진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윤석열은 계속해서 재판 지연을 위해서 겉모술수를 쓸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배후에 뭔가 주기현 판사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느냐 정말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그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의 여러 정황들이 불신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들이 충분히 소명을 하거나 아니면 자정정을 하는 모습을 사법부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재판 결과에 우리가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담보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재판도 아니고요. 정말 전두환 노태우 같은 그때 쿠데타 그리고 이번에 비상계엄
특히나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아주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판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심각성을 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정제와 그런 사법 판단의 시스템이 꼭 정립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선을 넘은 의원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의 그 사모님 뭐 하세요? 사별한 그 사모님에게 사모님 뭐 하세요라고 해서 선을 넘었다고 그랬는데 본회의 때 그 이미자 그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 정권은 산무 정권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존재감이 없고 양심이 없고 진심이 없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하는 걸 뭐라고 그랬냐면 언론 장악, 검찰 해체 그리고 사법부 흔들기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 이재명 대통령 그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호응도 안 턴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아니 김병기 원내대표, 정청래 당대표, 당신들이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압니까? 이재명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무리 발언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이런 경우에 그냥 저는 어이가 없다라고 예쁘게 표현하면 어이가 없다고요. 뭐 월척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실 그런 발언을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이제 벌써 3선 됐잖아요. 예. 이미자 의원 부끄럽습니다. 같은 상임위원장이에요 지금. 기자인가요? 네. 같은 한때 동료 의원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가 3,400까지 최고치 경신했죠.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히 많은 회복의 그런 상황들을 목도하고 있고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하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순환하는구나를 많은 국민들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국회 안에 갇혀갖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 그 윤석열과 그 정광훈 아니면은 전환기 이런 데 경도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참 그런 방식으로의 정치를 하면서 삼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이제 그만 내려올 때가 됐다. 그리고 거기도 정말 새로운 물꼬를 트기 위해서 마중물을 위한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구구의 지지자들한테는 오히려 더 호응을 얻고 팬덤을 얻고 그러면서 사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정기국회의 대정부 질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들어온 이후에. 그럼 얼마나 야당으로서는 정말 건설적인 정책적인 그것도 상임위원장이면은 많은 정보들의 보고에 본인들이 가장 유리한 지점에 있는 것인데 왜 정책 질의 못하고 이런 정치적인 그런 공격적인 질의만 합니까? 그것도 먹히지도 않을 상황에서. 그래서 정말 이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실력이 바닥을 쳤구나라는 모습에서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계속 김민석 총리를 대상으로 해서 발언을 하는데 계속 공격만 해요. 뭐 정청래 김민석 의원 예전에 뭐 운동권 시절에 또 뭐 미국 대사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대정부 질문의 그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일분이 정말 대한민국 5천만이기 때문에 5천만의 시간인데 이런 시청을 하고 있어야 되는 우리 국회 수준을 바닥으로 치는 아주 대표적인 의원이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 2019년에 그렇게 몸으로 싸우던 사람들이 아직도 배치 달고서는 국민의힘에서 주류가 돼갖고 여전히 이런 수준 없는 품격 없는 그런 공방만 공회전 하면서 국회 시간을 아주 낭비하고 있다. 라는 면에서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그 관련해서 3심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제 겨우 아직 1심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실제로 판결 나오려면. 그렇죠. 지금 1심 나오는데 6년 걸렸잖아요. 2심. 그런 의미에서 법관을 증원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대법관 증원을 14명을 26명까지 늘리자고 그러는데 법원장 회의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대법관은 놔두고 1심과 2심의 판사를 늘려라라고 전국 법원장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늘려야 돼요. 1심, 2심뿐만 아니라 대법관 다 늘려야 됩니다. 아니 뭐 할 말 많은데요. 사실 하급심도 지체가 많죠. 근데 패스트트랙 재판이 과연 법관이 부족해서 지연됐냐. 물론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정리하는 게 맞고 좋은 정치인들이 배지 달고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품격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기가 올까 하는 요원한 마음입니다. 이미자 의원은 그 본회의 질의에서 그 이야기도 했어요. 김민석 총리한테 정청래 당대표랑 동반 사퇴하세요라고 이야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김민석 총리가 그 이미자 의원을 보면서 이렇게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그랬더니 이미자 의원도
한 몇 초 동안 가만히 있고 자기도 어이없으니까 그냥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질문한 본인도 좀 어이없었나 봐요. 김인석 총리가 잘 참았어요. 네. 그리고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격하면은 추임새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또 승화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회의 그 대정부 질문 첫날 김인석 총리가 의외로 이렇게 반발하지 않더라고요. 국힘이 공격을 해도 이렇게 좀 받아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의 대선배죠. 예, 정치 뭐 20-30년 하셨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 인사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재명 정부는 통합과 협치를 해야 되는 또 그런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런 게 공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같이 껌껌이 대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공방에 말도 안 되는 공방에 껌껌이 대응하면은요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싸우면서까지 뭐 얻어낼 건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점잖게 받아주시는 게 저는 지금으로서의 맞는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속에서는 열불 날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그 구속 윤석열 정부와 그 통일교 간의 그 정교 유착의 의혹 발단이었는데요. 권성동 의원이 그 법원에 출석을 해서 나는 결백하다. 그리고 이재명의 특검도 문재인 그 검찰 수사처럼 거짓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혐의는 1억 원 수수 혐의고요. 추가로 그 현금 쇼핑백 수수 그리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그러니까 그 한학자 그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 구속이 안 되면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보면은 그 구속영장 청구의 내용 보면 특검에서 아주 죄질이 나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죠. 첫 번째로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에서 1억 원을 수수하고 사실 1억 원 수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죠. 증거는 차고 넘치죠. 1억 원 수수에 대해서 윤 본부장 수첩에 큰 거 한 장 서포트가 있었고요. 그 부인인 재정본부장의 그 상자에 든 돈다발 사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통일교의 그런 대가성 청탁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의 여러 가지 오드의 사업과 특혜가 있었고 한학자 총재의 그런 라스베가스에서의 그런 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올 거니까 뭐 정보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뒤봐주기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실제로는 핸드폰 바꾸고 권성동 의원은 그다음에 차명 그 폰을 쓰면서 사실은 윤 전 보부장이 특검에서 조사받고 나온 이후에도 접촉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녹취록으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 사람은 증거 인멸로 가는 수순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으면은 이거는 빼박이다. 구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권성도 의원도 알고 있을 거예요.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본회의에서 뭐 그런 불구속 체포의 특권을 하는 거는 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려니 나는 그냥 순교자의 길을 택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정치적 탄압이다. 내가 그 길을 그냥 따박따박 가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엄청나게 비싼 그런 정관 변호사들 다 영입해가지고 지금 전략 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법부도 회유하고 그다음에 그 특검도 회유하고 여러 정황으로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아마 권성동 의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국민의 시선이 지금 권성동 의원과 그 통일교를 향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학자 총재가 지금 굉장히 그 비싼 돈 거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전관 예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도가 먹힐까요? 전 국민이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도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절대 아끼지 말아야 될 거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다. 그래서 변호사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의 판례 그리고 정관까지 그런 것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먹히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특검에도 그 차 마시러 미팅했다는 거 아니에요, 변호인이? 그때 그랬죠. 뭐 그냥 지나가다 들리면서 하다가 뭐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은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래도 특검에 다 옛날에 인연을 가지고서는 변호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과 맞닿아 있는 그 현 정권에서 실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가의 변호사 선임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또 언론에 알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눈이 더 매서워졌고요. 매서워졌죠. 특검에서는 더더욱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화를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아무리 고가의 변호인단이든 정관이든 이 사안은 원칙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은 뭐 특검이 알아서 제대로 정죄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대통령이 전국을 도는 타운홀 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를 갔는데 그 김진태 강원지사가 대통령에게 발언 기호를 요청을 했어요. 2번을 제지당했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자리는 대통령과 도민들 간의 대화다. 그래서 김진태 지사가 할 말이 있으면 나중에 청와대를 통해서 뭐 문서나 메모를 하면 얼마든지 답변해 줄 테니까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진태 지사가 말 그대로 무안해졌는데 왜 거기서 나섰을까요? 그런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오셔갖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간담회 하는데 당연히 도지사로서 한마디 하는 거는 사실 얼마나 도민들한테는 영향력 있게 전달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 말씀 하고 싶었겠죠. 지금 막 이렇게 강원도에 가뭄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잘 챙기고 있다라는 거 어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바로 하지 마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라도 해갖고 뭔가 파급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된 이후에 여러 지역의 간담회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충청도 갔죠. 그다음에 광주 갔죠. 부산도 갔죠. 그다음에 강원도 갔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 노하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사실 광주에서는 많이 깨지지 않았어요, 시장님? 그래서 그렇죠. 항상 이게 지자체장들한테 발언 기회를 주는 게 의미가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많은 주민들의 그런 현안을 얘기하는 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간담회가 되겠다라는 약간의 그런 지형이 형성이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정치인 출신의 그런 지자체장들이 도발적인 발언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국무회에 가면은 이진숙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본인 발언하고 막 이러면서 물 흐리고 막 그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뭔가 그 경계주의보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또 예전에 그 강원도지사 공천할 때 또 김건희, 명태균 그쪽으로 해가지고 안 되는 거 겨우 뒤엎었다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지선도 1년도 안 남았고 또 이제 또 다시 도전하고 싶다면은 이 기회를 어떻게든 자기의 그런 지선에 있어서의 재선에 뭔가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뭔가 활용하고 싶은데 그거를 철저히 차단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충분히 지사들과의 간담회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공간에서도 하셨어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지자체장들이 실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끔씩은 면박받는 경우도 있는 건데 아니 그러면은 지역에서 원하는 게 뭐요? 하고 대통령이 물어봤을 때 그냥 통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예산 많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규제 완화해 주시고요. 이 두 가지 항상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로 이재명 대통령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장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굴러가기 위해서는 아니 뭐 예산 준다고 다 성공을 하나? 지역 발전이 SOC 다 투자한다고 뭐 그것이 다 발전하는 거 아니잖아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그냥 추상적인 얘기하는 거를 매우 싫어합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떤 부분에서의 투자가 얼마나 되고 어떤 규제가 풀어줘야 그래야 이 지역에서의 그런 사회 균형 발전이 뭔가 기업이 아니면 투자가 되고 또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가고 이런 아주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기를 원하시는데 지자체장들이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김진태 지사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발언에 큰 기대감은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조금 전에 그 예산 그 말씀하셔서 기억이 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릉 그 가뭄 때 가가지고 강릉 시장한테 원수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강릉시장이 잘 대답을 못하니까 옆에서 김진태 지사도 도와주고 뭐 그런 그
방송이 생각나는데 그때도 강릉시장 좀 혼쭐이 났어요. 예. 정확히 모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 지역 주민 간담회 할 때 대통령이 가시잖아요. 그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대로 본 실력이 드러난다. 그냥 위에서 보고만 받으면서 그냥 결재만 하던 지자체장과 실제로 현장 뛰면서 간담회하고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지자체장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원이 다르게 대통령한테 필요한 부분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현장 실무형, 실용주의형 그런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일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 간담회에서 지자체장들의 그동안의 그냥 업적과 성과와 노력이 그대로 바닥으로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돌면서 어느 지역이 잘 되고 있고 어느 지역이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고 대안도 없고 그런 것들이 다 내년에 지선에서 아마 국민들이 심판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왜냐면은 지역 주민 보세요. 아니 대통령 왔고 그러면은 필요한 것들을 시원시원하게 얘기해주면서 해결하고 얻을 걸 얻는 사람을 이 사람 정말 지자체 역할 잘한다라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어버버 하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신뢰도 못 받아갖고 발언권도 못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진짜 우리 지역이 왜 발전을 못하고 이렇게 답보 상태인지 내가 인제 알았네 하면서 다 선거를 심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 그 대선 때 대변인 하실 때도 그렇게 감정을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후보 때는 더더욱이 선거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은 그 공약 발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그런 현안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캠프에서의 회의에서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이제는 정말 행정부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에 있었을 때와 행정부에 있었을 때는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코로나 때부터 이재명 당대표 모시고서는 병원도 모시고 가고 현장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변호사 때부터 딱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사협회 한번 모시고 같이 갔었어요. 그랬을 때 딱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산부인과 소송 당했을 때 아이를 봤다가 아이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그 산부인과 의사는 큰 뭔가 기소나 재판 이런 형사 사건에 얽매이게 되기 때문에 산부인과가 붕괴된 거지 그 경험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의료소송에 취약한 그런 중환자 보는 과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좀 보호할 필요가 있어.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명확하게 의사협회의 그런 문제의식을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실력이 있고 현장에서의 그런 바닥부터 알고 정치를 하시는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동을 했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동료 의원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분들이 보고할 때 이 사람이 제대로 알고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거 읽고 있는 건지를 너무 금방 간파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무회의들이 뭐 다 머리가 빠지고 이가 흔들리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무위원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정부 부처가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 3,400까지 지금 찍을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럼 우리 국민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주식이든 여러 가지 경제 부흥으로서 우리가 살만한 대한민국이구나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